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회사가 망한다면 당신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움직이는 사람의 금고를 채워주는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월급 300만 원에 목숨을 걸고 아등바등하는 동안 누군가는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200조 원이라는 괴물 같은 부를 쌓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러워할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훔쳐야 할 생존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워런 버핏의 자산 99%는 그가 50세가 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에 미쳐서 코인과 급등주를 쫓아다니지만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까에 모든 것을 겁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무려 70년 동안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200조 원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조급해할수록 계좌가 녹아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핏의 어린 시절은 돈에 대한 집착 그 자체였습니다. 껌을 팔고 골프공을 줍고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 달랐던 건 노동의 대가를 껌 사 먹는 데 쓰지 않고 자본을 사는 데 썼다는 점입니다. 고등학생 때 핀볼 기계를 사서 이발소에 설치했습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발소에 있는 기계는 혼자서 동전을 긁어 모읍니다. 내가 잠을 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걸 10대 때 이미 깨달은 겁니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지 못하면 평생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초창기 버핏은 담배꽁초 투자를 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꽁초도 한 모금은 공짜로 피울 수 있듯이 망해가는 회사라도 자산 가치보다 싸면 무조건 사들였습니다. 망한 섬유 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공장 기계값보다 주식이 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사양산업은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결국 침몰하는 배와 같거든요. 꽁초는 한 모금 빨면 끄지만 위대한 기업은 영원히 타오른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이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찰리 멍거입니다. 멍거는 버핏에게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제발 그 쓰레기 같은 회사들 좀 그만 주워 담아라. 적당한 회사를 헐값에 사는 것보다 위대한 회사를 제값 주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한마디가 버핏의 뇌 구조를 개조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비싸도 제값을 하는 명품을 사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시즈 캔디였습니다. 당시 장부 가치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이 회사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줄 초콜릿을 사는데 가격이 좀 올랐다고 안 살까요? 절대 아니죠. 시즈 캔디는 매년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원재료비가 올라도 그걸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신의 월급 가치는 떨어지지만 해자를 가진 기업의 이익은 오히려 폭발합니다. 그런데 버핏이 주식을 살 그 막대한 돈,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은행 대출? 아닙니다. 바로 보험업입니다. 버핏 제국의 심장은 가이코 같은 보험사들입니다. 보험은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객들은 사고가 날까봐 미리 돈을 냅니다. 하지만 사고는 나중에 터지죠. 그 시차 동안 보험사 금고에는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이 돈은 빚이 아닙니다. 이자도 안 나갑니다. 버핏은 이 공짜 돈을 가져가 애플을 사고 코카콜라를 사고 철도를 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은행에 이자를 바치며 돈을 빌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버핏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공짜로 굴립니다. 심지어 보험 사업 자체에서도 돈을 버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사기급 치트키입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 플로트 규모는 수만 배로 커졌습니다. 당신이 자동차 보험료를 낼 때마다 그 돈은 버핏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애플 주식이 되고 거기서 나온 배당금은 다시 또 다른 기업을 사는 총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버핏을 구식 투자자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기술주는 모른다며 구글과 아마존을 놓쳤을 때 퇴물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2016년부터 애플을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보기에 애플은 기술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폰은 현대인의 필수품, 즉 소비재였던 겁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듯 사람들은 아이폰을 씁니다. 한번 iOS 생태계에 갇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버핏은 애플이 가진 이 강력한 락인 효과를 본 겁니다. 애플 투자의 백미는 자사주 매입에 있습니다. 애플은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버핏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플 지분을 늘려갔습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더 심지도 않았는데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버핏은 이걸 보며 애플은 내가 아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혁신 기술에 투자한 게 아니라 기술이 만든 독점적 지위에 베팅한 겁니다. 최근 일본 종합상사 투자도 소름 돋는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금리가 제로 수준입니다. 버핏은 일본에서 채권을 발행해 엔화를 거의 공짜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배당을 3에서 4%씩 주는 일본 상사 주식들을 샀습니다. 돈을 빌리는 이자는 0%대인데 들어오는 배당은 4%입니다. 앉아서 그 차익을 챙기는 겁니다. 게다가 엔화로 빌려서 엔화 자산을 샀으니 환율 위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석입니다. 남의 돈으로 위험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것. 이게 버핏의 방식입니다. 그는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석유 회사에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들 이제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친환경이 대세다라고 떠들 때였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현실을 봤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당장 이 거대한 산업 세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미래까지 내다본 겁니다. 남들이 ESG를 외치며 석유 주식을 던질 때 그는 조용히 바닥에서 주워 담았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는 용기, 그건 확신에서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공포에 떨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은 현금만 움켜쥐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나는 미국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을 쏴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연 10%의 이자를 주는 우선주와 나중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까지 챙겼습니다. 시장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버핏은 그 피냄새를 맡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라는 말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는 평소에 현금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가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기업들을 헐값에 쇼핑했습니다. 버핏의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주식 시세판도 없습니다. 오직 종이 서류와 신문, 책만 가득합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남들이 1분 1초 변하는 주가창을 보며 일희일비할 때 그는 기업의 10년 뒤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씁니다. 그는 시장과 싸우지 않습니다. 시장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가 신경 쓰는 건 오직 기업의 내재 가치뿐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는 게 왜 그리 어려울까요? 그건 바로 욕심과 비교 때문입니다. 옆집 철수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친구 영희가 무슨 주식으로 2배를 먹었다더라. 이런 소리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의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버핏은 내면의 점수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보기에 내 판단이 옳다면 밀고 나갑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 이것이 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투자의 자질입니다. 워런 버핏의 200조 원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리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른 결과물입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미미해 보입니다. 1억이 1억 1천만 원 되는 건 시시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나중에는 하루에 수천억 원이 불어납니다. 버핏이 50대 이후에 재산이 폭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에는 잘 뭉쳐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덕 끝까지 밀고 갈 인내심만 있다면 나중에는 산사태처럼 커집니다. 당신은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흉내낸다며 가치 투자를 표방하지만 정작 그가 가진 기질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폭락장에서 공포를 이기는 담력, 1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절제. 이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훈련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투자는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기질이 이성을 이기는 게임이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산 그 기업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가격을 10% 올려도 고객들이 도망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브랜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차트가 예뻐서 남들이 좋다니까 산 잡동사니들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를 채워 넣으십시오.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탭댄스를 추며 출근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즐겁지 않다면 200조 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주 오랫동안 했을 뿐입니다. 돈은 그 과정에서 따라온 부산물일 뿐이죠. 당신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며 벼락거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버핏처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것인지 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스마트폰의 시세창을 끄십시오. 그리고 서점에 가서 기업의 역사가 담긴 책을 펼치십시오. 투자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와 머리로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그 작은 결단이 30년 뒤 당신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눈덩이는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까?